성종, 여러가지 수식어가 붙는 왕입니다. 수양대군, 즉 세조의 손자이자 킹메이커 한명회를 잡은 남자. 왕위 계승서열 3이었으나 결국 조선의 왕이 된 남자. 낮에는 성군이었으나 밤에는 플레이보이였던 남자. 그리고 그의 제2 시절에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어우동 스캔들까지 있었죠. 역천으로 세워진 왕족, 왕을 좌지우지하려는 공신들, 왕위 계승서열 3위에 불과했던 13살의 어린아이가 보위에 오르면서 와신상담해야 했던 10년, 그리고 결국에는 조선의 성군으로 불리기까지. 성종이라는 왕은 어떻게 이 많은 위기들을 극복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더 멀리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전지적 역사 시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9대 국왕이자 세종과 더불어 조선 초기의 성군이라 불리는 성종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1453년 11월 10일의 밤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1453년 11월 10일, 칠흑같이 어두운 밤, 북방의 호랑이라 불리던 좌의정 김종서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북방의 군사지휘관에서 역사서 편찬까지 문무를 겸비하며 조선을 호령하던 그가 왜 이런 비참한 몰골로 누워있을까요? 그의 뒤에는 철퇴를 든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 남자는 훗날 세조라 불리게 되는 수양대군의 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호랑이 사냥이 끝남과 동시에 계유정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걸출함이 지나쳤던 탓일까요? 그는 12살의 어린 왕을 보며 조선의 용상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사냥이 끝나자마자 수양대군은 바로 궁궐로 입궐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단종 앞에 서죠.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단종의 앞에서 수양대군은 이야기합니다. 주상을 보호하고자 김종서 부자를 먼저 베었으니 잔당들을 이제 포획하려 합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호랑이가 죽은 단종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독대하고 있을 때 대궐의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채강권을 들고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사람들은 그 남자의 신호에 따라 대신들을 죽이기도 하고,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 궁궐에 들여보냅니다. 바로 이 남자가 세조의 책사 한명회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계유정난 당시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들어오는 대신들에게 생 혹은 살의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조선의 재상들의 목숨이 한명회의 말 한마디에 달렸던 것이죠. 계유정난의 전체적인 계획 또한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왜 세조가 한명회를 나의 장량이라고 칭했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궁지기에 불과했던 한명회는 조선 역사상 다시 없는 킹메이커로 태어나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2년 뒤 단종의 선의를 받아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죠. 하지만 의리와 충절을 중요시하는 선비들에게 수양대군은 여전히 왕이 아닌 나으리였을 뿐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은 은밀히 단종의 보기를 꾀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은 수양대군이 손안에 있는 상태, 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비들의 충절과 단종의 억울함은 세종의 무력 앞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단종은 숨을 거두게 되고 그의 나이는 고작 17세였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용상을 손에 넣은 세조, 그는 자신 다음의 조선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다음 왕위를 위한 세자 책봉입니다. 체격이 준수하고 용모가 단정한 한 남자가 왕세자로 책봉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조의 맏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 의경 세자입니다. 의경 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아버지 세조와 다르게 성품이 온화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대신 받았던 것일까요? 의경 세자는 건강이 좋지 않고 잔병이 잦아 결국 20세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는 평소 단종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촌 동생이 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럴만도 했겠죠. 그래서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의경세자는 죽기 직전까지도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혼령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의경세자의 신주 앞에는 울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와 한 여자아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강보에 쌓여있는 갓난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갓난아이가 바로 자을상군이며 미래의 성종입니다.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를 여인 자을상군, 그는 천품이 뛰어나고 서예, 서화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함을 보이며 할아버지 세조의 총애를 듬뿍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의 기상과 학식이 뛰어남을 나타내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늘에 내우가 몰아치던 날 한 한간이 벼락에 맞아 죽어 모두가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을 상군만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했죠. 이를 보고 세조는 내가 태조대왕을 닮았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을상군 어렸을 때부터 군주의 자질을 보였던 것이죠. 의경세자가 죽고 난 뒤 원래 조선의 관습대로라면 의경세자의 맏아들인 월산군이 자리를 이어받았어야 했지만 당시 4살이라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세조의 둘째 아들 해양대군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8대 임금 예종입니다. 왕위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으니 남은 의경세자의 가족들은 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한 궁궐에 하늘이 2개일 수는 없으니까요. 훗날 인수대비라 불리는 소해왕후, 그녀는 남편 의경세자의 죽음 이후 출궁하여 사가에서 자녀를 교육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품이 고주며 업문을 알고 학식이 깊었다고 합니다. 성종의 뛰어난 학식에는 어머니의 영향도 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출궁한 자을상군에게 킹메이커가 다가옵니다. 바로 당대의 최고 권력가인 한명회. 그는 이미 세조와 예종이라는 2명의 왕을 만들어내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훗날을 대비한 포석을 준비하죠. 바로 자을상군과 그의 넷째 딸을 혼인시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의 셋째 딸은 예종과 결혼하여 그의 집안에서만 국모가 2명이나 탄생한 것이죠. 개요정난 후 권력을 잡고 함께한 공신들과 친인척을 맺으며 세력을 다져갔던 한명회. 그는 점점 더 조선의 그의 그림자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종에게 용상을 넘긴 세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조는 1468년 해양대군에게 양위를 하고 상항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 뒤 바로 사망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세조, 고작 피부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니 삶이란 참으로 허망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조의 죽음에도 하늘은 여전히 역천을 저지른 그를 용서하지 않았나 봅니다. 조카와 친동생을 죽여 천륜을 거스르고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업보였을까요? 예종 또한 의경세자처럼 20세에 요절을 하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죄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궁 안의 모든 곳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진 아침, 승지들이 왕실 최고의 어른이자 대왕대비였던 정희왕후의 처소와 승정원을 여러 차례 바쁘게 다녀갑니다. 바로 예종이 승하한 날 그 다음 후계를 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도대로라면 예종의 아들이며 정당한 왕위 계승자인 서열일이 제한대군이 합당했으나 4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문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서열 2위 의경세자의 맏아들 월산대군이었죠.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군주의 자격에서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 그의 몸이 약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조의 아내이자 의경세자와 예종의 어머니였던 정희왕후. 그녀는 조선의 용상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한명회 신숙주와 논의를 시작합니다. 조선의 미래, 정희왕후의 이득, 그리고 한명회의 욕심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정희왕후는 몸이 약한 왕자보다는 총명하고 자질이 뛰어난 자을상군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2 아들이 몸이 약해 세상을 일찍 떠난 트라우마도 이 선택에 한몫을 했을 겁니다. 또한 조선의 실세에 한명이라는 장인을 가진 자을상군이 왕이 되는 것이 왕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 또한 수렴청정을 통해 왕의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며 그를 지켜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의 입장에서는 제한대군이 어려서 보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라면 월산대군보다는 자신의 사위인 자을상군이 즉위하는 것이 본인의 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결론에 이르렀을 겁니다. 결국 조선의 영상은 정당한 계승서열보다는 권력자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게 정희왕후는 서열 3위의 자을상군을 후계로 지목하고 종실의 반발을 우려하여 예종이 승한 다음날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이렇게 서열 3위에 불과했던 자을상군은 조선의 9대 국왕 성종으로 용상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 왕조 최초의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노예한 훈구 대신들 속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힘없는 새끼 호랑이였던 어린 성종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와신상담하며 7년의 시간이 흘러 성종이 20세가 되네 드디어 수렴청정을 끝내겠다는 정희왕후의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바로 장인 한명회였습니다. 어린 시절 장인 한명회에게 쩔쩔매며 왕으로서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했던 어린 왕. 이제 성인이 된 성종은 마음속으로 분개했지만 아직 한명회와의 정면 대결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종은 조금씩 힘을 키워가기로 합니다.
원상제도를 폐지하여 왕권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장인 한명회 등 공신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김종직 등 사림 출신의 문신들이 등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종은 이들 사림을 이용하여 신권과 왕권의 세력 균형이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조선 중기 이후 사림 정치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명회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종은 한명회의 압구정 별장 사건을 계기로 하여 한명회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며 온전히 왕으로서의 권위를 되찾게 됩니다. 물론 한명회는 그 이후에도 영화롭게 살다가 73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역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성종의 아들 연산군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졌고 시신의 목이 베어져 해골이 부서진 채로 길바닥에 내걸리는 부관 참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왜 연산군은 킹메이커였던 한명에게 이런 수모를 주었을까요? 바로 성종의 여성 편력이 그 나비 효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성종주기 이후 누구나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어우동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총 27차례나 등장하는 어우동, 양반에서부터 유생,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막론하고 자유로운 연애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우동은 종친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죄를 지은 수많은 남자들은 면제되고 여자인 어우동만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종 때는 조선사의 법적 근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부녀자의 교육을 위해 인수대비가 만든 책 내운이 편찬된 시기였죠. 특히 내운은 며느리는 가르쳐서 안되면 때리고 때려서도 안되면 쫓아낸다와 같이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조선시대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즉 당시 조선은 가족의 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강상의 도리를 어겼다는 죄가 어우동에게만 크게 내려졌던 것이죠. 야사에 따르면 성종이 어우동과 유흥을 즐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도 단순 야사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교 군주였던 성종을 떠올려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야사가 있는 것만 보아도 성종이 얼마나 자주 야행과 술, 여성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중요하게 여겼던 성종은 사실 유학군주와는 정반대의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주요순 야걸주입니다. 낮에는 요순과 같은 성군이나 밤에는 걸주와 같은 폭군이란 뜻인데요.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성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종은 치세 후기 유흥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궁을 빠져나가 규방에 출입했다고까지 하니까요. 이렇게 여성을 좋아했던 성종, 이러한 성종의 기질은 패비 윤씨와의 불화로 번져갑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수구 윤씨는 성종의 아들 원자 융을 출산하고 1474년 중전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4개월 후부터 부부의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바로 성종이 패비 윤씨는 찾지 않고 후궁들의 침소에만 드나들었기 때문이죠. 괴로운 나날들이 지속되는 중 패비 윤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낸 것이죠. 이 일로 중전은 패비가 되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록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반대로 성종이 윤씨의 따귀를 때렸고 이에 중전이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에 나가서 살겠다는 기록이 존재하죠. 이것이 와전되어 중전이 왕의 따귀를 때렸다라고 번진 것입니다. 결국 사형을 받아 피 묻은 적삼을 움켜쥔 채 패비 윤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게 차갑게 돌아서버린 성종은 윤씨 지묘라는 묘비명만을 내리고 자신이 죽은 후 100년 동안 이 일에 대해 논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연산군이라는 폭군을 만들게 되며 무오사와 갑자사화 등으로 수많은 죽음을 불러일으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성종이 유흥과 환락에만 빠진 암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종시대는 태평성대라고 불렸을 만큼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즉위 후 친정을 하기 전까지 할머니 정의왕후의 수령첨정으로 정책이 흘러갔지만 그녀의 정치적인 후원은 수령청정의 표본이라고 불릴 만큼 왕권 안정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전하고 그의 아내를 인수왕 대비로 고치는 등 서열을 정리하여 성종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환명회 등과 손을 잡아 유교 문화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에 힘을 쏟았죠. 이러한 할머니의 노력을 바탕으로 성종은 안정적인 친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종은 숙류옥불 정책, 경국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서적의 편찬 등을 전개하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도학 정치를 펼치며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어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살림 중심의 대간들이 목소리는 점점 커져 성종의 연에게 사사건건 참견을 하고 반대를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종은 논쟁을 거치더라도 결국 대간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조선의 이상적인 성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종의 노력도 결국 그의 아들 연산군 때 박살이 나긴 합니다. 사실 무오사 전까지 연산군은 왕권을 강화하는 꽤나 바람직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오사와 갑자사 등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시켰는데요. 이러한 강력해진 왕권을 백성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휘두른 연산군은 중종 반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더라면, 세조와 한명회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며 권력을 잡지 않았더라면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종친으로 살아갔을 성종.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용상에 앉게 되었지만 그는 세종 때부터 시작된 조선의 최전성 국정운영기를 이끈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평화는 피 흘림 위에 세워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앗아간 수많은 목숨을 발판 삼아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합군주로서 당시 조선의 유교문화 캠페인을 펼친 것과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치적은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사회에 녹아내려 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연산군은 조선 최악의 난세를 초래한 인물이었죠. 이 모든 사실이 참 흥미로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처럼 영원히 옳은 것과 영원히 틀리기만 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곤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성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과정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끔은 의문을 가져보고 이해도 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전지적 역사 시점이었습니다.